여러분, 요즘 만화나 게임, 그냥 소수의 취미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요, 이 시장 규모가 무려 11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한국 서브컬처 시장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1조 원.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대기업의 1년 매출이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나라 키덜트, 그러니까 이 서브컬처 시장의 잠재력이 바로 이 정도라는 겁니다.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아니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들만의 리그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산업으로 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성장 비밀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 수조 원짜리 비밀이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닌지, 진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시죠. 그 전에 잠깐, 우리가 계속 서브컬처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뭘까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주류 문화랑은 살짝 결이 다른, 그러니까 만화, 애니, 게임, 웹툰처럼 확실한 취향을 가진 팬들이 푹 빠져드는 바로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야,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매출 탑10에 드는 게임들 중에서 서브컬처 게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2020년에는 고작 10%였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2022년에는 30%로 3배가 뛴 겁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미친 속도로 커지고 있는지 이 그래프 하나로 다 설명이 되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아니, 대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어떻게 비주류가 우리 사회의 주류로 당당하게 자리 잡게 됐는지 그 핵심 동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디지털 플랫폼, 웹툰이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흩어져 있던 팬들을 강력하게 묶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감성을 즐기는 이른바 키덜트 문화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갑을 여는 팬들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다들 아시는 DC 인사이드나 루리웹 같은 곳이 팬덤의 성지가 된 건 오래된 이야기고요. 일러스트 패스 같은 행사는요, 유료 관객만 1년에 20만 명이 넘게 몰려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파는 슬램덩크 만화책이 나흘 만에 재고의 60%가 동나고, 요즘 길거리 보세요. 가방에 캐릭터 키링 하나쯤 다는 게 완전 힙한 패션이 됐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현상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장을 뛰게 만드는 진짜 심장, 그건 바로 팬덤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콘텐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콘텐츠를 사랑하고 소비하고 또 재생산하는 바로 사람들의 힘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보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겁니다. 팬더스트리. 팬이랑 산업 인더스트리를 합친 말인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팬덤이 그냥 팬클럽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업, 즉 인더스트리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정말 딱 맞는 표현 아닌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엔 어땠어요? 그냥 기업이 만들어준 거 사고 유행하면 따라가는 좀 수동적인 소비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의 팬들은 완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커뮤니티로 똘똘 뭉쳐서 IP, 즉 지식재산을 함께 키워나가요.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직접 만들어버리는 말 그대로 능동적인 팬 드라이버가 된 겁니다. 핵심적인 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굿즈 소비에서 IP 공동 창작으로. 그러니까 이제 팬들은 단순히 돈 써서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팬아트 그리고 팬픽 쓰고 이런 2차 창작 활동을 통해서 원작의 세계관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이걸로 또 새로운 팬들을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직접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해진 팬덤, 이 팬더스트리가 이제는 문화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의 비즈니스, 상업 지형도까지 바꾸고 있어요. 문화와 커머스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시너리가 폭발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이 사례들 좀 보세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가는 편의점 GS25가 블루아카이브랑 콜라보를 했는데 47일 만에 관련 상품이 200만 개 넘게 팔렸어요. 200만 개? 또 메가 MGC 커피는 원신이랑 손잡고 보름 만에 음료를 60만 잔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게 바로
팬덤의 무서운 구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처럼 그거 돈 안 되잖아. 소수 마니아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편견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무조건 잡아야 하는 고부가 가치 신흥시장으로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 거죠. 대기업들이 왜 그렇게 콜라보에 목을 매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시야를 한번 밖으로 돌려보죠. 이렇게 매력적이고 팬들의 구매력도 막강한 한국 시장을 해외 거대 IP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엄청나게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글로벌 공룡들의 상륙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위협이 될까요? 이미 성공 방정식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더 퍼스트 슬램덩크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서만 400만 관객을 넘겼어요. 엄청난 성공이었죠.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홀로라이브 같은 일본의 버추얼 유튜버, 즉 V투버들이 이미 국내에 엄청난 팬덤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성공하려면 더빙, 번역, 문화적인 코드까지 맞추는 아주 철저한 현지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IP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곳이에요.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팬덤과 구매력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미 막강한 국내 IP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또 팬들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서 어설픈 현지화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이 거대한 11조 원짜리 시장을 움직이는 엔진이 팬이라면 과연 진짜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는 걸까요? 컨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일까요? 아니면 돈을 버는 기업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엔진이자 운전수인 팬 바로 그 자신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